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톰 호가드 시리즈입니다. 그는 개인 트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규모가 펀드나 금융기관과 맞먹는 성공적인 트레이더 중 한 명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한 명의 트레이더로서 그리고 10년 넘게 수천 명의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경험을 접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으며 이 일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맞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거래를 하는 동안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 이 도시에 와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의 첫 10년 동안 저는 여러분이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수억 건에 달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켜보며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포지션을 관리하고 해지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매우 독특한 시각을 주었습니다.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10년에 걸쳐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집이든 세계 어디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2009년 2월 시장이 폭락하던 시기에 제가 그 일을 떠났을 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거래는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과는 거의 관련이 없구나.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 받는 월급이라는 안전한 담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제는 오직 나 혼자 화면 앞에 앉아 있고 시장이 내 가장 큰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은 시장은 당신의 가장 끔찍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거래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의 저는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올해는 꽤 괜찮은 해였고 저는 100만 파운드 이상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하루 만에 거의 9만 파운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MC 마켓이 저를 막아준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전혀 좋지 않은 날에는 거래를 못하게 했거든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크리스마스 점심과 저녁에 참석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날을 박싱데이라고 부르죠. 보시다시피 우리 유럽인들, 다시 말해 이교도들은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25일이 지나야 박싱데이가 오죠. 그리고 저는 그 박싱데이에 축하하는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우지수가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박싱데이의 다우는 사상 최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다우는 5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박싱데이에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다우가 5에서 600포인트 오르자 저는 이제는 매도를 시작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청산하고 공매도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다우는 거기서 다시 600포인트를 더 올렸습니다. 결국 하루에 1100포인트가 오른 거죠. 저는 자리를 떠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비싼 크리스마스 디너였군. 사실 두려움이야말로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아주 능숙하게 돈을 법니다. 하지만 문제는 번 돈을 다시 잃는다는 겁니다. 벌었다가 또 잃고 벌었다가 또 잃고 제가 지금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가진 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두려움과의 관계를 다르게 맺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하이스테이트 트레이더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기관 투자자급 규모로 거래하는 개인 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CFD 트레이더들의 평균 베팅 규모는 포인트당 7파운드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 포지션은 포인트당 750파운드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제 포지션과 반대로 20에서 30포인트만 움직여도 영국 평균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손실을 순식간에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실과도 이익과도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거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크로스오버, 스토캐스틱, 맥드, RSI 같은 각종 기술적 분석 도구들을 여러분에게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완벽히 익혀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날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규모로 거래하면서 두렵지 않나요? 라고 묻는 건 정말 합당한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두렵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걱정되고 다른 부모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저 발코니 밖에 세워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한다면 저 역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저도 거래할 때 두근거리거나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경험이 쌓이면 그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조금씩 생깁니다. 저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발표가 끝난 뒤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늘도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서서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다른 연사들이 주가지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독특한 시각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하는 성향이라면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저는 두려움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 대해 더 이상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훈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엄청난 속도로 나를 향해 달려올 때처럼 강력한 자극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감정적인 반응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해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박싱데이 같은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거래할 때 제 뇌를 스캔한다면 감정을 처리하는 신경회로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번쩍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9만 파운드를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 표정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걸 차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두려움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를 TV 앞에 앉혀서 금요일 13일 같은 공포 영화를 틀어놓는다면 저도 여러분처럼 베개를 꼭 안고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전혀 못 봅니다.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꼭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래 속에서의 끔찍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는 저는 마치 두려움에 면역이 생긴 듯 행동합니다. 그 덕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훈련 덕분인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진공청소기 수리공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결코 위험을 감수하는 전통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습은 영구성을 만듭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연습하면 결국 당신을 망치게 되는 습관만 굳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스티브 잡스, 마틴 루터 킹, JFK, 윈스턴 처칠 같은 인물들과 비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 15분 만에 2005년 스탠퍼드 졸업생들에게 점들을 연결하라 는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성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17분간의 연설로 억압받던 세대와 미국 사회의 일부를 일깨웠습니다. 그날의 울림은 훗날 그가 노벨상을 받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JFK나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는 여기 영국에서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특히 작년 8월, 9월에 ESMA 규정이 바뀐 이후라면
이제 유럽연합 내의 브로커들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200대 1까지 가능했지만 지금은 20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은 모든 브로커가 고객 손실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담배 회사들이 담배갑의 폐질환이나 폐암 환자의 충격적인 사진과 경고 문구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조치가 사람들의 거래 욕구를 막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마진 요건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할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드러낸 건 거래의 진짜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0명이 있다면 그중 75명은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CMC 마켓 웹사이트에 있는 통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기술적 분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손실을 보는 건 MACD 지식을 몰라서도 아니고 스토캐스틱이나 이동평균선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거래 손실은 기술적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인정할수록 당신은 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브로커가 승률과 손실률을 공개하면 이 산업은 끝나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식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통계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마치 담배값의 경고 문구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차트를 마주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갭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ABCD 조정이라고 보는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기술적 분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매도해야 해. 만약 이게 정말 강한 시장이라면 1시간 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통계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갭의 48%는 첫 3시간 안에 메워지고 다우지수의 갭은 72시간 안에 78.6%가 메워진다는 것.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 거래가 이길지 질지가 아닙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트레이더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살 때 그들도 함께 사주고 제가 팔 때 그들도 함께 팔아줘야 제 거래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시장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세요. 제 수정구슬은 지금 수리 중입니다. 그건 사실 제게 시장 방향을 묻지 말라는 풍자 섞인 대답입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장 방향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견 때문일 겁니다. 사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오를 거다 라고 말하겠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저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 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테슬라 주식이 이 방향으로 간다, 저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들은 결국 자기 포지션에 따른 편향일 뿐입니다. 만약 제 진입이 전적으로 무작위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프로 트레이더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라면 승률이 80에서 90%쯤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결코 80%나 90%의 승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동전을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돈 관리만 잘해도 오히려 더 나은 승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무작위적이다. 이걸 빨리 인정할수록 저는 거래를 거래답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결과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는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차트를 성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차트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10에서 12시간씩 차트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하기도 하죠. 잔디 깎을 일도 없고 창문 닦을 일도 없다면 저는 그냥 차트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제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수익성 있는 거래에 있어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차트가 성배라고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뇌는 잘해야 혼란스럽고 최악에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이것을 아포페니아, 어포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패턴을 억지로 찾아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지표인 피보나치를 떠올려 보세요. 시장 조정이 61%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다. 혹은 이건 매도하기 좋은 지점이다. 만약 그 거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럼 78.6% 조정이 있잖아. 심지어 88.6%, 94.5% 같은 수치도 등장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비율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미 78%까지 되돌림을 보였다면 78.6% 지점에서 숏을 잡는 건 사실상 현재의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쓰는 건 대부분의 지표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듯이 시장 참여자의 75%, 80% 혹은 90%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실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거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75%, 80%, 90%의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면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사회인일 겁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세금도 내고 아이들도 돌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거래만큼은 그들이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